자, 이제 이번 중간고사 범위 마지막 7차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확인을 먼저 해봐야겠지. 자, 전시 확인입니다. 힘주는 이후 모자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돈을 받고 간직을 주는 뭐가 남발이 되지? 납속과 공명첩이 남발이 되면서 신문제가 종료되기 시작을 하죠. 양반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지. 그래서 납속책과 공명첩이 남발이 되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 상민의 수가 감소하면서 군역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재정이 부족해지자 순조 1년에 이거를 해방해. 그게 뭐였지? 바로 공노비 해방입니다. 정부나 관청에 속해 있었던 공적인 노비들을 해방시켜서 줄어든 재정을 다시 충당하기 위해 상민들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 아래 계급이었던 노비들을 해방을 시켜줬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조선 후기 가족 제도는 땡땡 중심, 모계 부계에서 부계적 남성 중심으로 바뀌게 되잖아. 그래서 아버지 부자 써가지고 부계 중심으로 가족 제도가 강화가 되었고, 그 다음 조선후기 실학에서 농업 중심의 개혁을 주장하는 무슨 학파? 중농일까 중상일까? 농업이기 때문에 중농이겠죠. 중농학파 중 성호 이익은 매매를 금지한 영업전을 설정하여서 최소한의 농민 생활을 보장하고 나머지 토지는 매매를 허용하는 토지의 하한선, 그러니까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토지를 설정했던 그걸 뭐라고 한다? 한전론이라고 합니다. 한전론. 그래서 한전론을 주장했던 중상학파도 있죠. 그 부분이랑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상공업과 기술의 혁신을 주장하는 이번에는 중상이겠지. 중상학파 중 이 사람은 생산과 소비를 우물에 비유합니다. 호는 초정이고 이름은 박씨야. 박지원? 박재가죠. 박지원의 호는 연암. 박지원이고 이 박지원은 열알기 같은 것들을 주장을 했었지. 그래서 생산과 소비를 우물에 비유했던 사람은 초정 박재가고, 이 사람이 쓴 책은 북학의라는 책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실학은 조선 후기 사회 변동과 그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마련하고자 한 어떤 학문이죠? 뭐 바꿔야 돼. 그렇기 때문에 개혁적이고, 그 다음에 실증적인 방법으로 학문을 연구해서 그 결과를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굉장히 실용적이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를 들어갈 두 단어는 개혁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이었다. 그게 바로 실학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에 대해서 신문제 동료, 그 다음에 실학 사상에 대해서 봤었고, 자 이번에는 이제 조선 진짜 극후기에 있었던 새롭게 떠오르는 사상과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문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 시간에 한 번씩 봤을 법한 것들이 나옵니다. 김홍도라든지 윤선도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김득신도 마찬가지로 보게 될 겁니다. 자 우선은 새로운 사상의 등장에 대해서 볼 건데, 먼저 새로운 사상이 뭐냐? 이렇게 신분제가 동멸을 해. 그 다음에 상정의 문란이 발생하게 되었고, 바다에는 이양선, 서양입니다. 달을 이자 써가지고 우리 동양과 다른 서양의 배들이 출몰하기 시작하면서 무역하자, 뭐하자, 대포도 한 번씩 쏘는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불안하게 했단 말이야.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들단 말이야. 그런 와중에 이런 이양선이 출몰을 하면서 백성들의 생활을 어지럽히다 보니까 여러가지 많은 예언 사상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씨 왕조는 끝났다. 조선 이씨 왕조는 끝이 났고 새로운 성씨가 왕이 될 것이다. 근데 이씨에 의해 가지고 가장 많이 핍박받았던, 조선 전기 때 핍박받았던 성씨가 있어. 그 성씨는 바로 정씨란 말이야. 정도전과 정몽주가 조선이라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물론 정몽주는 고려를 끝까지 유지를 하려고 했었지만 이 정도전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제1차 왕자의 난에 의해 가지고 죽잖아. 이방원 손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이 씨한테 특히 조선을 세웠던 이 씨한테 전주 씨한테 굉장히 화가 많고 복수의 칼날을 꿈꾸고 있었던 정씨들이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사상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 당시 유행했던 책이 정감록이라는 책입니다. 조선 이 씨는 끝이 났고 정씨의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나도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미래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미륵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미륵 신앙 등 이런 예언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어지럽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서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지역에 여러가지 10가지가 넘는 이런 곳에서 뭔가 예언 사상이 유행하기 시작을 했고 조선 황제는 곧 망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런데 선운사 도선한 마액을 여기에는 불상의 백곡 부구에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기기가 숨겨져 있다라는 예언도 있을 만큼 백성들이 그만큼 이런 것들을 믿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런 게 유행했던 이유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뭐 현대에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면은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무리가 혹은 어떠한 사람이 영웅이 난세의 영웅이 나타난다지 않 난세의 영웅이 등장해가지고 바꿔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고 신라 말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예언 사상이 등장하잖아. 도선 사상 풍수지리서 같은 것들 그렇게 그런 연장선에서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감록에 의해서 이제는 정씨의 계룡산 대전이죠. 대전 쪽에 있는 게 도읍을 삼아가지고 몇백 년 동안 갈 것이다 라는 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조씨도 나옵니다. 조씨도 나오고 정씨도 나오고 여기에는 없지만 뭐 김씨도 나와. 그런 식으로 성씨가 이제 바뀌게 되면서 세상이 바뀔 것이다 라는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사상이 등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새로운 사상이 뭐냐? 바로 천주교죠. 천주교. 17세기 청나라에 다녀온 사신들에 의해서 처음에는 학문입니다. 글 공부할 수 있는 학문으로서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예수가 뭐라고 말했고 그리스도교가 뭐고 가톨릭이 뭔지에 대해서 그냥 학문적으로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호생애들은 이렇게 자유와 평등을 주장을 했구나. 박애 같은 걸 주장했구나. 라는 것들을 그냥 한 번씩 글로 보는 거죠. 오늘날로 굳이 얘기를 따지자면은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학문으로 그냥 쿠란을 그냥 책을 보면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학문으로 들어와서 서쪽의 학문이기 때문에 서쪽의 학문이다 라는 의미로 서학으로서 소개가 되었다가 18세기 후반에 들면서 남인중 정치에 소외됐단 말이야. 18세기 후반에는 영조와 종조 시대란 말이죠. 영조와 종조 시대에 노론과 소론이 워낙 힘이 강해. 그 사람들이 타고 가면 서인이니까. 서인의 힘이 워낙 강하던 시기에 정치에 소외되었던 남인들 중 일부 학자들이 이거를 종교로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자유와 그 다음에 뭐가 있기 때문에 평등, 박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으로 수용을 하면서 조선이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어. 세례란 말은 신부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마음으로가 이름인가 있죠. 난 종교인이라 잘 모르는데 이름으로였던 것 같은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뭐 그런 것들을 세례 내려주는 거 있잖아. 물 막 뿌리고 하는 거. 그거를 조선이 최초로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다? 이승훈이라는 사람. 1783년 북경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조선인 최초로 신부가 된 사람이 또 따로 있습니다. 신부라는 말은 결혼할 때 신부가 아니고 가톨릭, 특히 천주교에서 종교의 성직자를 신부라고 하죠. 기독교는 목사라고 하는데 천주교는 신부라고 하잖아. 성직자로서 최초로 신부가 된 사람이 바로 김대건입니다. 그래서 조선 최초의 신부로 임명된 사람.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중국에 가가지고 상하이에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갭 차이는 80년 정도 차이가 나죠. 맞나? 한 70년 정도 차이가 나네. 70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60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또 조선인 최초로 세례를 받았던 이승훈. 그리고 그다음에 조선인 최초로 신부로 임명된 사람은 김대건이다. 여러분 이분입니다. 요 뒤에 성인의 모습으로서 이 뒤에 후광이라 해야 되나 그거를 그려놓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난 시간인가 전전 시간에 사차시 할 때 얘기했었나? 김대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대건이 수능에 곧 나올 거라고. 왜? 작년에 있었느냐? 2023년에 동양인 신부 최초로 바티칸 시티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동양 최초의 신부가 아니란 말이야. 일본이든 중국이든 동양 최초의 신부는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최초의 신부였던 김대건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동양이 최초로 동상이 세워졌다라는 말은 엄청나게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무조건 수능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안 나왔고 올해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 내년 무조건 나올 겁니다. 김대건에 대해서는. 그래서 김대건이 조선 최초의 신부로 임명이 되었었고, 그 다음에 동양인 최초로서 이렇게 바티칸 시티의 동상으로 모셔져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천주교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인간 평등과 내세에 대한 영생을 주장을 하면서 올라가서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면 그만. 그러니까 살 때 잘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를 하게 돼요. 천국에 갔는데 굳이 기릴 건 뭐가 있느냐? 우리는 뭘 많이 합니다. 하나님한테만 숭배를 하면 되지 조상에 대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많이 탄압을 당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천주교의 굉장히 큰 특징이죠. 여러분 중에서도 기독교를 믿거나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 제사 안 지내잖아. 물론 간혹 가다가 천주교를 믿지만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간소하게 지낸다고. 빡세게 안 지내. 그러한 이유는 요것 때문이죠.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하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가 있냐? 하느님한테 사람들. 이 사람들 우리 기억 속에만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허례허식할 필요 없다라는 의미인 거지. 근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탄압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상에 대한 제사와 그 다음에 신주 문제로 정부가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하는, 신주는 신주단지라고 하죠. 그런 그 사람들이 기리기 위한 물건이나 혹은 화장했을 때 모을 수 있는 유골함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어디에 모실 것인가에 두고 천주교는 그냥 마당에 뿌려. 가루를 뿌리거나 아니면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조선은 두 가지가 중요한 국가라고 쓰잖아. 바로 충과 효. 근데 이 조상에 대한 제사라든가 신주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수신제가 치국평천을 하면서 집안이 탄탄해야 집안의 효가 달해야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집안에서 이렇게 효를 다하지 않는데 어떻게 왕한테 충을 다할 것인가? 효를 저버린 사람들은 곧 뭐다? 충을 저버린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정부가 탄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상숭배 금지를 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가 처음에 그 예수, 지저스가 살아있을 때 처음에 로마한테 핍박받았던 이유가 다 우상숭배 금지. 그래서 황제로 모시지 않잖아. 하나님이 최고라고. 그래서 핍박당하다가 나중에 이제 테오도시우스 때 결국에는 공인이 되면서,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이유나 콘스탄티 공의회 이때 승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 니케아 공의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세계에서 알게 볼 겁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로 정부가 얘네들은 효를 저버린 애들이네, 그 맛은 곧 충을 저버릴 애들이다 라고 하면서 탄압을 했었고, 그 가장 최초의 박해는 바로 진산 사건이에요. 내가 한번 봤죠? 정주할 때 내가 한번 간단히 설명했잖아. 윤주치는 사람이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화장을 했고 뼈가루를 어디에 뿌렸다? 그냥 마당에 뿌렸다. 무엇이다. 지금 우리 현대 한국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간념사고로서. 그래서 신주를 불태워가지고 그 죄를 마당에다 뿌렸다. 천주교에서는 무덤이 땅에 있어. 무덤, 뭐라 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군으로 사는 무덤이 아니고 그냥 비석 하나 딱 세우고 누구나 지나다니면서 밟을 수 있게. 내가 그 신혼여행으로 영국이랑
스페인 이런 데 갔었잖아. 그때 성당을 여기저기 좀 유명한 성당을 갔었는데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성당에 가니까 밟고 지나가는 게 뉴턴의 무덤이야. 밟고 지나간 게 세익스피어의 무덤이고 이 사람들은 밟으면 밟을수록 뭐다? 사람들이 밟아주는 사람이 자신을 보고 기억해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마당에 뿌리거나 그냥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곳에 비석을 눕혀서 만들어 놓는다. 근데 우리 간념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조상을 어떻게 발로 밟을 수 나라가 돼버립니다.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인마들은 이거 표를 저버린 새끼들이다 라고 하면서 다 잡아들여가지고 친사건 윤지충을 포함해서 윤지충과 같이 건상현으로 그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친사건이 바로 진산 사건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정조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하고 많은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그 나라를 잘 이끌었던 정조조차 얘네들은 안 되겠다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이 된 게 바로 진산 사건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지충을 꾸짖는 집안 어르신들의 모습입니다. 신주단지를 불태워 난 다음에 그 유골을 땅에 뿌려서 이제 밟고 다니는 모습. 그래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쓸려버린 게 진산 사건이고 신의 박해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10년이 흘렀어. 10년이 흘러서 이제 신유박해입니다. 신유박해는 뭐냐? 정조가 죽었잖아. 죽고 난 다음에 그 1년 뒤에 순조 1년 때, 순조 원년이 아닌 순조 1년 때 1801년에 정조의 유산을 죽이려고 하다가 찾다 보니까 뭔가 천주교와 연관이 되어 있네 라고 하면서 최초의 세례를 받았던 이승훈을 비롯한 많은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시키게 합니다. 이와 관련이 없지만은 관련을 시켜서 많이 죽었던 썰려 나왔던 사람들이 규장각과 장용명 소속들입니다. 정약용도 대표적인 사람이죠. 사촌인가 천주교 신자인데 그걸 어떻게 엮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진 못하고 알고 봤더니 뭐 천주교와 관련이 가족 중에 있지만은 이 사람은 천주교인이 아니다라고 해서 죽이진 않고 대신 유배를 보낸 거예요. 유배로해서 18년 동안 그 지역에 머물면서 몽인심서와 경제유표, 여유담대세력 같은 걸 쓰게 된 거예요. 다음에 이렇게 신유박해가 일어나서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니까 일어난 사건이 황사형 백서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천주교인이었던 황사형이 천주교민을 조선 정부에서 많이 죽인다. 이거는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종교의 자유가 없는 이 나라는 없어져도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에 머물고 있었던 베이징 주교에게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는 종교 탄압을 하고 있고 특히 천주교를 전부 다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나라를 좀 멸망시켜 주던가 아니면은 이 나라의 정책을 바꾸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황사형 백서 사건이에요. 그래서 황사형은 정약용의 조카사 이게 또 연결이 있는 거죠. 정약용이라도 어떻게 보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술에 빠져 여기서 말하는 사술은 천주교였지. 천주교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체포하는 명이 떨어지니까 깊은 산속에 숨어서 몰래 백서를 써서 이게 그 황사형 백서입니다. 황사형이 쓴 백서야. 이때부터 쭉해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종교에 대한 탄압을 시행했으면서 쭉쭉쭉 해가지고 결국에는 군대를 보내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바꿔주십시오. 멸망시키거나 천주교를 공인할 수 있도록 바꿔주십시오 라고 돼버린 거지. 이거를 보내려다가 근데 발각이 돼. 발각이 되면서 또 황사형과 관련된 사람들을 싹 쓸어버린 사건이 바로 황사형 백서 사건. 이게 천주교가 이런 식으로 탄압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헌정 때 기해박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기해박해 때 모습이고 그 다음에 요 병호박해 역시 헌정 때라고 할 수 있죠. 헌정 때 한국인 최초로 신부의 세례를 받았던 김대건이 한국 최초의 신부였던 김대건이 관련돼가지고 죽은 사건이 바로 병호박해입니다. 그래서 병호박해는 가끔 가다가 수능에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나올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오늘 안 나왔고 한 3년 무조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탄압당하고 있는 천주교인의 모습을 천주교 신자의 시점에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타작을 하고 있는 모습. 무릎을
메타적을 하는 거지. 자르고 있는 모습을, 하여튼 피가 터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배우게 될 거긴 한데 2학기 범위입니다. 아니 그 기말고사 범위입니다. 기말고사 범위긴 한데 일단 천주교 박해와 관련해서 있었던 또 다른 유명한 박해가 병인 박해입니다. 그래서 병인 양묘의 원인이 된 병인 박해가 이렇게 있다 정도. 요거는 이번 시험에 안 냈어. 왜 다음 시험에 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게 있었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박해들에 의해 가지고 천주교가 탄압을 당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병인 박해 때 프랑스 선교사들을 압송하고 있는 모습. 확실히 좀 안 좋았었는데 자세히 보면은 다 코쟁이들입니다. 수염도 덥스러하게 갈색으로 나 있고 머리도 갈색이야. 이런 사람들이 압송이란 말은 자가 가서 죽이겠다라고 해서 범죄자를 체포하는 모습, 압송이라 하죠. 압송되어 있는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이고. 이렇게 천주교가 그 다른 사람들한테 의해 가지고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학문으로 받아들였다가 이제는 신앙이 되었고 신앙에서 이제는 탄압까지 받게 된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교육과정상으로는 뭐가 있지? 천주교는 17세기 후반에 학문으로 들어와가지고 조선시대 때 탄압을 당했구나 라고 배우고 있는데 내가 고려할 때 여러분 한번 기억이 날 겁니다. 충렬왕 할 때 교황 그 6년 전이지. 2016년에 발견됐다. 편지가 교황의 편지가 바티칸에서 발견이 되면서 고려왕 충혈왕 때 그쪽에 계신 그리스도교인들한테 잘해준다는 것을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라는 편지가 발견됐다 했잖아. 그에 대해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2 교육과정, 그러니까 내년 중3들한테 적용되는 교육과정에는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연구 단계인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연구가 끝이 나고 나면 그 다음 교육과정이 아마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바뀌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학계에서. 하지만 아직은 그게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연구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17세기 후반에 천주교가 들어왔고 탄압을 당했다까지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천주교 이 서학이죠. 서학으로 들어와서 천주교가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렇게 많은 박해를 당하면서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 박해 사상 때문에 많이 믿기 시작해. 자, 그러면서 이 서학이 유행을 하기 시작을 하고 천주교 유행하기 시작해서 나라가 어지럽혀지기 시작을 하니까 이 서학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나타난 학문이 있습니다. 종교이자 학문이.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동학이 되는 거죠. 동학이 여러분들은 꼭 알고 있어야 돼. 왜? 우리가 지금 경주에 살고 있대요. 동학의 시작점이 어디야? 경주란 말이죠. 경주. 그래서 지배층이 수탈하고 삼정이 문란이고 서양 이양선이 출몰을 하며 그다음에 천주교가 확산이 되다 보니까 그에 반대되는 백성들도 구제하면서도 서학으로부터 우리의 동양의 문화를 조선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학문으로서 동학. 그래서 이게 서학은 서양을 말하고 동학은 동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쪽의 학문에 의해서 이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 동학이라고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만들었냐? 바로 경주 출신이었던 최재유. 원래 이름은 최복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재유가 서학에 반대한다는 개념에 의해 가지고 유교 플러스 불교 플러스 도교의 장점들만 모아서 만든 종교가 바로 동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60년에 만들었고 이 동학이 시작점이 경주인데 굳이 또 그걸 따지자면은 경주 애들은 알 겁니다. 거기 어디지? 디자인 미술고등학교 앞쪽에 형곡이죠. 그 형곡 앞쪽에 가면은 동학을 창시했었던 그런 종교 그 건물과 그 다음에 최주가 실제로 살았던 생가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쪽으로 성곡에서 쭉 올라가면은 뭐 디자인 미술고 지나면은 이게 보일 겁니다. 한번 봤던 사람도 있을 거야. 나도 거기 안에는 아직 안 들어가고 지나가기만 해봤는데 이런 게 볼 수가 있고 이 사람이 바로 최진우입니다. 동학을 창시했던 일대 교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교조, 동학을 처음 창시한 사람을 교조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교조였다.
교조였던 그 다음부터는 2대 교주, 3대 교주 이렇게 돼 처음 만든 사람을 교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최재우 교조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동학의 특징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특징 내용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곧 하늘이다.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인내천. 그래서 평등 사상을 강조하죠. 물론 서학에 천주교의 평등이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평등 사상을 강조하면서 서학 믿지 말고 동학 믿으라라고 의미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평등 사상을 강조를 했고 인내천 얘기하죠. 그래서 누구나 다 똑같다. 어린아이든 아줌마든 그 다음에 할머니든 그 다음에 아저씨든 전부 다 그 다음에 신분도 관계없이 전부 다 이 사람이 양반이거든. 양반인데 이런 농민들과도 함께 가는 거죠. 누구나 다 평등하다라는 거죠. 이런 사상이 바로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국안민입니다. 국가를 보호해야 된다고 그러죠. 특히 이런 세력들, 서양 세력들, 천주교 애들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백성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잖아. 삼정의 문란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면서 보국안민, 국가를 보호하고 백성들을 편하게 한다는 의미인 거죠.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었고 그 다음에 후천개벽이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제 조선왕조, 이씨 왕조는 끝이 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이다. 백성들을 위한 세상이 열릴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천주라 해가지고 하늘, 그 마음속에 하늘님, 하느님이죠. 하느님을 강조했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근데 하늘이다. 그럼 뭐다? 사람이 곧 하느님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동학이 창시가 되었는데 나중에 이게 동학이 어떻게 된다? 동학농민운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요거는 기말고사 범위에서 진하게 볼 겁니다. 2시간에 걸쳐가지고. 그래서 동학의 경전으로는 이런 게 있어. 동명대전, 용담유사 이런 게 있다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동학도 서학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왜? 평등 사상을 강조하잖아. 그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하네. 이거는 나라를 뒤집어 엎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때린 거죠. 그래서 정부는 서학을 탄압하듯이 동학도 탄압을 합니다. 그래서 최재우를, 교조였던 최재우를 죽여버립니다. 혹세무민,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백성들을 유혹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유혹한다는 의미에서 혹세무민이라는 제명을 붙여서 교조였던 최재우를 죽이고 이제 이끄는 교조가 없어졌으니까 동학은 알아서 흩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2대 교주였던 최시영의 노력으로 다시 동학 세력들은 더욱더 끈끈해집니다. 그래서 최시영의 노력으로 지배층에게 탄압을 받는 농민층에 더욱더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교조만 죽이면 되겠지, 대가리 죽이면 되겠지 했는데 새로운 또 머리 좋았던 대가리 좀 하긴 뭐하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대표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 최시영의 노력으로 동학이 더욱더 확산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아까 봤었던 이런 동학농민운동까지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재우는 이렇게 그림으로 남아있지만은 최시영은 사진으로도 남아있습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체포됐을 당시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고 나중에 최시영도 잡혀서 결국에 죽게 되거든요. 그건 동학농민운동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시형 이렇게 있었다 정도라고 보면 되고, 자 그래서 동학이 이렇게 창시가 되었다까지 봤습니다. 지금 몇 분 됐지? 녹화 시간이? 28분. 28분 좀만 더 마치자. 북학의 발달까지만 보고 이번 동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 여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발달입니다. 북한이란 말은 우리나라의 학문이야. 우리나라의 학문의 발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교과 여러 가지 배우잖아. 국어, 수학, 뭐 사회, 과학, 한국사 이렇게 여러 가지 배우잖아. 그런 배운 것 중 그런 여러 가지 학문들이 발전한 모습을 보는 거야. 뭐 미술도 들어갈 수 있고 막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 중에서 이제 역사학. 그래서 역사학 중에서는 뭐를 주된 것으로 보냐? 우리나라의 뿌리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고조선. 그래서 고조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찾으면서 역사학을 발전시켜 나옵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지러우니까 우리의 뿌리를 찾아가지고 과거로부터 배운 다음에 다시 미래로 나아가자라는 의미에서 역사학이 발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안정복의 동사강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역사를 정리를 했고 우리나라 역사의 독자적인 정통론을 체계화시킨 최초의 사람이야. 이 사람이 뭐냐면은 고조선이 과연 우리나라의 역사가 맞나라고 긴가민가 했었단 말이야. 그 전까지 말해도 고조선이 중국 땅 아닌가? 중국에서 좀 더 활약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다음에 중국의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그 다음에 나타난 나라가 고구려, 부여, 사만, 옥조동해 이런 게 있으니까 고구려에서 파생된 건 맞는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 역사를 지금 좀 애매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거를 아예 체계화시킵니다. 우리나라는 고조선부터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부여, 고구려, 동해, 옥조, 사만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까지 왔다라는 그런 독자적인 정통론을 완전 체계화시켜준 사람, 선을 딱딱딱 그어준 사람이 바로 안중정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쓰면서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점을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요 안종복입니다. 그 책이 동사강목이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자, 그 다음에 이극익은 뭐다? 자, 이 사람은 동사강목 무슨 그 사람이고 안종복이고 그 다음에 이극익은 뭘 했느냐? 요 사람인데 이극익은 열렬시 기술을 썼습니다. 그래서 기사분말체로 조선왕조의 역사를 실증내고 객관적으로 서술했다라는 건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역사의 그 흐름에 따라서 쓰는 거는 편년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역사의 인물에 따라서 쓰는 거를 뭐라고 하지? 기전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얘기들을 쓰는 거. 그 다음에 기사분말체는 뭐냐? 그 어떤 사건이나 혹은 그 인물에 관련된 주변의 일들을 전부 다 쓰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방원에 대해서 쓴다. 그러면 편년체는 태종 이성계의 아들로서 뭐 어쩌게 해가지고 왕자이나 1차, 2차 왕자를 거치고 왕이 되었고 세종을 왕자로 만들었고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관련해서 쓰는 편년체. 기전체는 인물 하나 딱 두고 이방원 하나 딱 두고 이방원이 했었던 일들을 딱 쓰는 거. 그다음에 기사분말체는 뭐냐? 이방원과 관련된 사건들을 위주로. 그래서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였잖아. 손죽교에서. 그러면은 이방원의 시선뿐만 아니고 정몽주의 시선, 그 다음에 제3자의 시선까지도 전부 다 기록을 하는 역사.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소설, 이방원의 입장 혹은 정몽주의 입장만 아니라 제3자의 눈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사건을 중심으로 썼던 거를 기사 본말처럼 하는데 그거를 썼던 사람이 바로 이흥입니다. 그래서 특히 조선 왕조의 역사를 이렇게 사건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서술을 했던 책이 바로 열려실 기술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볼 사람은 유득공인데 정말 중요한 건 별표입니다. 별표. 유득공은 정말 별표야. 수능에 졸라게 자주 나와. 특히 언제 자주 나왔느냐? 중국이 동북공정한다고 값셀 때 무조건 수능에 나왔습니다. 왜냐? 지금 중국이 아직도 지금 동북공정을 하고 있죠. 이 동북공정을 하고 있는데 그 동북공정을 하고 있을 때 가장 큰 고구려 그 다음에 발해를 중국의 역사로 집어넣었는데 그거를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유득공. 유득공이 쓴 뭐가 된다? 발해고라는 책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발해의 역사를 정리해서 발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연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인가? 한반도 아예 바깥이었잖아. 바깥에서 탄생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대동강 이북을 장악을 해서 한반도에 어느 정도 평안도와 함경도를 장악을 하긴 했는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역사인가 싶었던 거죠. 고구려의 대조영, 고구려 유민이었던 대종이 나와서 만든 나라라고는 들었는데 뭔가 우리나라스럽지 않아. 왜? 밑에 통일신라라는 나라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 발해라는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로 본격적으로 집어넣은 사람이 바로 요 유득공이라고. 그래서 발해고라는 책을 쓰면서 통일신라와 발해를 합쳐서 이 용어를 최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남북국 시대. 우리 1학기 때 생각해보면 남북국이라 내가 가르쳤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발해랑 통일신라에 대해서. 만약에 이 유득공이 없었다면 여러분들은 발해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겠죠. 발해는 우리나라 역사에 취급하지 않았겠지. 근데 유득공이 이렇게 발해 역사를 정리를 하면서 통일신라뿐만 아니고 발해도 있었기 때문에 남쪽과 북쪽의 나라가 각각 하나씩 있었어. 우리는 이 시대를 남북국 시대라고 부른다라는 용어를 최초로 썼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득공의 발해고 무조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요 위쪽 만주까지 확대했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득공의 발해고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해동 역사를 썼던 한치윤입니다. 자, 이 사람은 중국과 일본의 자료를 참고해서 고조선부터 고려말까지 역사를 정리한 사람입니다. 아까 고조선부터 고려말까지 역사를 정리한 사람이 누가 있었지? 앞서 봤었던 안종복이잖아. 동사강목. 또 역시 고조선부터 고려까지 역사를 정리를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한국사, 한국의 기로 가지고 썼고 그 뒤에 보는 한치유는 어떻게 보면은 세계사. 중국과 일본의 자료까지 참고를 해서 그들의 시선으로 중국인의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일본의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본 역사를 정리한 사람이야. 그래서 세계사 속에서 한국사를 정리한 사람이 바로 이 한시우이다. 내용은 같으나 이런 안에 있는 역사의 흐름 자체는 같으나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사 속의 한국사를 조명한 사람이 바로 한치윤의 해동 역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조선부터 고려말까지 역사를 정리한 사람이 안정복과 한치윤인데 안정복은 좀 더 한국사에 가깝고 한치윤은 좀 더 세계사라기 뭐하니까 지금 현대로 치면 동아시아사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종희의 동사라는 책에서 동쪽의 역사라는 말입니다. 동사라는 말은 그래서 고구려의 역사를 정리해서 고구려도 물론 한국의 역사라는 건 아는데 뭔가 좀 고구려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었단 말이죠. 정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거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했던 사람이 바로 요 이종희고 동사, 그래서 동쪽의 역사를 썼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김정희는 이런 것들을 책을 썼더라기보다는 금석과학록을 만들면서 북한산비와 황초령비가 진흥한 순수비를 처음으로 밝힌 사람이다. 어떻게 보면 금석학이나 아니면 문학에 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나는 그냥 역사하고 넣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진흥한 순수비라는 것을 알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로 북한산비입니다. 북한산비인데 이게 도대체 뭔지 사람들이 내용을 잘 몰랐단 말이야. 잘 몰랐는데 이 김정희가 와서 탁본을 찍어 보니까 이거는 알고 봤더니 뭐였다? 진흥왕이 직접 여기 와가지고 영토를 여기까지 넓혔다라는 징표로서 세운 기석이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금석과학록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써놓은 거죠. 자, 그래서 마침 또 종이 촉고 3페이지까지 우리가 끝이 났으니까 지금 동영상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